네, 마음 책갈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첫 번째 상처 입은 자아의 회복, 여린 아이 김재환 작가님의 책입니다. 요즘은 심리서적들이 굉장히 많죠. 다양한.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읽으면서도 자기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책들은 또 귀한 것 같아요. 많은 이제 전문 서적들이 많다 보니까 다 중요하긴 하지만 뭔가 우리가 조금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의 작업을 계속하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 안에 그 4부로 된 것 중에 첫 번째 그 제1부인데요. 상처의 시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김재환 작가님이 어린 시절 본인이 그 환경 안에서 받았던 상처들, 그것이 마음 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또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내사화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의 깊이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그분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들의 상처도 거울처럼 비춰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함께 하시는 패널 선생님 네 분들도 모두 이제 자기의 그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상처들을 들여다보고 그 작업들을 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같이 함께 읽고 또 그것을 개인 작업을 하고 그 개인 작업한 거를 나누는 방식으로 오늘 하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린아이 일부 상처의 시간. 대야. 내가 태어났을 땐 이미 정해진 것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누나였다. 나보다 6살 많은 누나는 내가 기어다니지도 못할 때 뛰어다닐 수 있는 존재였다. 나는 그런 누나를 선망하면서도 시기했다.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 내가 나를 기억할 수 없는 어린 시절부터 나는 누나에게 열등감을 느꼈다. 패배감과 소외감을 감당하지 못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발걸음을 집으로 돌렸다. 그렇게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아무리 항문을 바짝 조여도 곧 똥이 쏟아질 것 같았다. 길에서 똥을 싼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았던 나는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지만 결국 길 한복판에서 왕창 똥을 싸버렸다. 어쨌든 나는 똥 싼 나를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이놈의 울음소리가 그치질 않아 사람들에겐 똥 싼 나를 쳐다보라고 외치는 꼴이 되어버렸다. 그런 나를 사람들은 자연스레 주목했다. 5살 아이가 똥 싼 바지를 부여잡고 울면서 걷고 있으니 그럴만도 했다. 그때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보며 웃고 있는 상황이 두려워 땅속으로 파묻혀 버리고 싶었다. 그러자 떠오른 사람은 오직 엄마뿐이었다. 누나와 누나 친구들은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엄마 품에 안겨 위로받는 장면뿐이었다. 엄마는 나를 다독여 주겠지. 그런 희망만으로 험한 길을 걸었다. 곧 괜찮다. 그만 울어라 뚝 하며 나를 달랬다. 신기하게도 엄마의 웃음은 내 마음을 고요하게 했다. 그제야 미소를 되찾은 나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마루에 누워 평온히 잠을 들었다. 가난은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고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으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래도 나는 가난이 서러운 일인지 몰랐다. 부유함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랬던 내가 가난이 서러워진 것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에 다녀온
그날 이후였다. 친구 집은 그야말로 궁전 같았다. 이런 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놀라워 입이 쩍 벌어졌다. 학교에 갈 때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어렵게 구한 치수가 한참 큰 교복과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조회 시간에 친구들의 비웃음 소리를 들어야 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참 예민했던 17대, 엄마가 내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절에 가서 장학금 좀 받아올 수 있겠니? 도심의 한 절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르 이웃에게 자선 행사를 연 것이었다. 행사의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잔치를 벌였다. 사람들은 모두 즐거워 보였지만 나만은 낯빛이 어두웠다. 다음 순서는 우리 지역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진행자는 나를 불러 세웠고 신자들은 큰 박수를 쳐 주었다. 그때 나는 가난이 박수받을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신자들은 내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라며 친절을 베풀었지만 나는 그곳을 빠져나왔다. 나에게 있어 부르 이웃이 된다는 것은 친절도 불쾌해지는 그런 것이었다. 배신. 나는 주먹 한 방에 바로 뒤로 넘어졌다. 그러자 다들 광분하며 나를 마구 짓밟았다. 여기저기에서 더욱 거센 주먹들이 날아와 내 뒤통수를 갈겨댔고 묵직한 발들이 온몸을 후려찼다. 거센 구타의 폭풍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동시에 서서히 초라한 나의 몰골이 세상에 드러났다. 운동장에 덩그러니 내팽개쳐져 있던 나는 발가 벗겨진 채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처럼 공허한 상실의 늪에 빠져 있었다. 영재가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지리라 생각했다. 내가 영재의 친구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앞으로는 나를 건들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비참한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줄 구원자를 기다렸다. 드디어 영재가 나타났다. 곧장 스탠드로 다가선 영재는 네가 내 친구 때렸나? 라고 하며 한 명 한 명에게 삿대질했다. 그러자 그들은 썰물처럼 운동장을 빠져나갔다. 영재만으로 모든 상황은 단번에 정리되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허탈하고 복잡했다. 나를 도와준 영재가 고마우면서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노예. 학기 초 신입생 환영회가 열렸다. 교수님이 인사를 전하고 강의실 밖으로 나가자 여기저기에서 선배들이 괴성을 질러댔다. 눈 감고 똑바로 앉아. 주먹 쥐고 무릎 위에 올려. 팔 뻗어. 빨리빨리 안 해? 개념 없어? 무슨 개념이 어떻게 없다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소리를 지르면서 다그치니까 겁박이 두려워서 하라는 대로 했다. 그렇게 학과 생활을 반복하던 중 우리는 대면식을 준비했다. 대면식은 모든 선배에게 자기소개를 하는 행사였다. 우리는 선배를 웃기기 위해서 재롱을 부려야 했다. 두려움에 잠겨 재롱을 부려야 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학과 생활에 지쳐있던 그때 마침 교수님에게 전해지는 학과 생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었다. 나는 조사를 통해 강압적인 학과 생활과 부조리한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내가 학회장에게 불려가 주의를 받을 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저는 김재하님의 책을 읽고 대화 부분에서 5살 아이가 똥을 싸고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그 안절부절하는 모습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강당에서 긴 시간 나가지 못하고 오줌을 지리고
또 그것도 축축해서 불편하지만 옆에 친구들이 그걸 알아차릴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엄마가 엄청 많이 보고 싶었는데 제 마음속에 엄마는 그걸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되게 속상하고 힘들었고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근데 여기 주인공은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씻어주면서 괜찮다고 했을 때 제가 대리 만족을 느꼈습니다. 근데 어린 저는 그게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럽기도 하고 작업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림과 글을 그려봤습니다. 제 그림 속은 이 산은 엄마입니다. 엄마가 든든히 저를 지켜주고 있고 저는 엄마라는 산 아래서 예쁜 꽃을 피워냈어요. 그래서 노을도 예쁘게 지고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도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고 또 다른 위로는 글을 통해서도 해주고 싶어서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로. 하늘이 맑았다. 갑자기 들이닥친 소나기. 천둥과 번개. 번뜩이는 섬광. 예리하게 귀에 밝히는 내성. 무섭고 떨리고 온몸은 젖어 있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우산을 들고 있는 엄마. 아이고 내 새끼 꼭 품어준다. 아 따뜻한 엄마 품, 엄마 냄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엄마품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너무 필요했던 뭐 실수할 수 있고 또 상황상 그런 일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누가 위로받고 대체할 수 있느냐는 사실 어려울수록 부모의 역할이 커지는 건데 그런 부분을 내가 기대할 수 없어 우리한테는 했을 때 그 아이의 좌절감 이런 것들도 스스로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 아이의 마음이 아픈데 내가 정말 바랬던 건 엄마 품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제 마음이 좀 크기도 하고 따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품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여기 가난 파트에서 저기 한참 큰 교복과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조회 시간에 친구들 비웃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상황이 제가 어렸을 적에 비가 올 때 우산이 없어서 비닐을 쓰고 다녔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남들은 비 올 때 그냥 총천연색 우산을 들고 다니는데 저는 이렇게 비닐을 쓰고 다녀가지고 그 우산 쓰고 다니는 애들이 자꾸 힐끔힐끔 보면서 웃고 막 그러는 모습이 정말 너무 그때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그 비닐이 너무 창피해서 막 꾸깃꾸깃 해가지고 책상 밑에다 넣어놓고 그랬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뒤돌아보면서 막 수근거리고 그런 모습이 좀 뭐랄까 남의 앞에 서기가 좀 부끄러웠다 그럴까? 그리고 항상 그때부터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사람이 모이는 데는 잘 안 가게 되고 자꾸 뒤로 물러서게 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항상 주목받는 게 두려웠고 남들이 서로 의견을 나눌 때나 어떤 발표할 때 저는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자꾸 이제 뒤로 처져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는 게 별로 행복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 책을 저기 여린아이 책을 봤는데 중간에 하느님의 창조된 우리의 영은 존재 가체로 귀하다라는 그런 대목을 읽었어요. 근데 그런 대목을 읽고 나서부터 항상 뒤에 처져 있던 나를 나도
앞에 나서서 소중한 존재로 나가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글이 나한테 많은 위안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상실될 때면 이 글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소중한 존재야. 그냥 나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야.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만 그냥 남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을 뿐이야. 근데 나도 소중한 존재야.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소중한 존재라는 그것이 어떤 비닐을 쓰고 그 힘든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남아 있으신 것 같아요. 책을 보시면서 그 얘기가 저한테도 되게 와닿고 마음도 아프고 저렇게 그림 작업을 하셨는데 그 검정 비닐을 쓰고 있는 아이 친구들이 쓰고 있는 알록달록한 우산과는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그때 그 아이는 얼마나 창피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생각 들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작업들을 해가고 책을 읽으면서 김지아님의 책을 읽으면서 나는 존재 자체가 소중하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리고 계속 나를 위로하고 다독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조금 안심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여린아이 책에서 이제 이 김재환님이 후배들에게 운동장에서 맞고 있을 때 속으로 영재가 싸움 잘하는 이 영재가 오기만 한다면 나를 이 상황에서 구해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처럼 저도 이제 저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저를 좀 구해내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렇게 구해내줄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정말 간절히 했지만 현실에서는 제 어린 시절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에게 제가 그 역할을 대신 자처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저 스스로를 또 그렇게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스스로 싸우고 이제 구해내고 그런 역할을 해내면서 살아왔던 것 같았어요.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그런 내 자신이 어때요,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요. 너무 안쓰럽고 너무 안 됐어요. 되게 여린데 센 척하면서 사느라 너무 힘들었겠다 제가 너무 싶었어요. 힘들었구나 네. 생각이 드시네요. 네, 되게 안쓰러움이 커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보니까 그림 이미지 작업도 하셨던데 네, 그래서 내가 진짜 누군가를 나를 지켜줄 네. 누군가를 필요로 하구나 이런 생각 저도 보면서 들었어요. 네, 그 안타까운 마음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린아이 그 상처 파트를 읽어보면서 노예라는 파트가 좀 저한테는 되게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었어요.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이 파트에서 저자가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체육대학교를 가서 그 각종 악패습, 선배들한테 이런 갈굼이나 혼남 같은 것도 있었었고 악패습을 통해서 굉장히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에 잠겨서 이렇게 그런 굴복해야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보면서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다가오는 주제였기도 하고 힘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던 제 모습이 대비되는 것 같아서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읽어보면서 저도 대학생활 때 동아리 생활이 떠올랐었는데요. 제가 음악 동아리를 하면서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만 해도 악패습이 좀 남아있어서 선배들이 공연을 들어가게 되면은 막 집합시켜서 얼차려도 시키기도 하고 MT를 가거나 그랬을 때는 뭐 동기사랑을 한다면서 사발이나 수박, 뭐 신발에다도 막 심지어 폭탄주를 만들어줘서 막 못 먹을 것들을 넣어놓고 먹이게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굉장히 그 힘에 굴복하면서 두렵기도 했고, 하지만 또 그런 선배들의 강압적인 거 안에서도 저의 나름대로 소신을 지키면서 했었던 모습을 생각이 나서 이 부분을 택하게 됐고요. 작업을 하면서 저는 이모티콘을 그렸는데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그 얼굴 앞에 좀 쭈그러진 모습에 제 모습을 표현해 봤는데요. 근데 그래도 저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그때에 저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은 그래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던 나 고생했고 칭찬해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었습니다. 사실 아까 그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들,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나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기 돌봄, 자기 보호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병행되면서 그게 저항이라는 모습으로도 드러나고 분노의 모습도 드러나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출이 된 것 같아요. 네. 본인을 그런 내 자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선명히 이해하면서 계속 잘 실험해 가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어린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정말 저도 칭찬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실험해보지 않으면 사실 내가 막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했던 게 갑자기 무슨 드라마처럼 만화처럼 이렇게 펼쳐지지 않아요. 계속 시행착오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을 충실히 해오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상처 입은 자아의 회복, 여린아이 김재환 작가님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일부 상처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 같이 나눠보고 그것이 과연 나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함께 해보고 나누어 보았어요. 김재환 작가님은 자신을 이 앞에 글을 이렇게 제가 잠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나는 작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은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김재환 작가님은 어떻게 쓰셨을지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저는 작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처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상처들은 우리를 많이 뒤틀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매우 도전하게 해서 크게 성장하게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들은 저희들한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 성장의 여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사서 보시고 한번 나의 상처들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여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지 지금 완성은 안 됐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 가야지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내가 꿈꿨던 아름다운 그 성장의 모습으로 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린아이의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머지 부서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 김재환 작가는 극복해 갔는지 또 그걸 통해서 이분이 이룬 것은 어떤 것인지 지금 이 책을 내실 때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걸 하나하나 잘 살펴보고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봐요.